인사 좀 올릴게요. 제 이름은 이종현이라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저랑 1년 동안 독해랑 논리 영역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분들이라 만나서 반갑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랑 또 1년 동안 같이 좀 상담도 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주기적으로 저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볼 그럴 학생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상담 등등에 관한 얘기는 제가 공지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보통 최상위권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의 거의 뭐 95% 이상이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한번 오늘 좀 첫 수업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이 6시간이더라고요. 6시간 동안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게 될 과목이 이제 독해, 논리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빈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게 논리라는 영역인데 사실 전혀 생소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독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는 원리를 통해 이 빈칸 유형도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 우리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그 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가장 큰 틀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장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개월 동안에 저랑 공부하시게 될 것 중 하나는 문장에 대한 공부 플러스 글의 구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문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영어 문장이란 어떻게 읽는 것이며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와 곁들여서 여기 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글을 이해하고 주제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여기 되게 다양한 실력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영어를 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분들이 되셨든 아마 지금부터 저한테 들으시게 될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껏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시게 될 거고, 왜 나는 이제껏 영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랐는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도요, 정말 열심히 해도 3등급, 2등급은 가요. 1등급은 못 가요. 100점도 못 가고. 대체 이건 왜 못 갔는가? 여러분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방법의 문제예요. 그 언어 공부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잘 안 오른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언어 공부란 이 시간을 때려박아 넣는다고 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즉, 이런 공부는 아니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방향이 잘못되면 하루에 20시간 해도 안 됩니다. 방향만 제대로면요, 3시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하면 언어가 올라가는지 명확한 체계를 문장부터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면, 이 문장 독해라는 거, 뭐 설명을 듣거나 하셨던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 방식 하나가 있어요. 절대. 근데 이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방식 중 하나, 바로 직독직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이 직독직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영어 학원을 다녀보셨든 뭘 해보셨든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요거 하나가 진짜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선생님이 막 한국말과 영어의 어술은 달라서 이게 막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써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는 뭐뭐다 뭐뭐를 막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요. 또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상태에서 영어학원을 가면
영어 선생님들이 윽박지릅니다. 너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아냐고. 적당히 의미를 이해할 줄 아는데요. 라고 말하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완벽하게 한국말로 바꿀 줄 아냐고. 윽박지르죠.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직독직해를 해야 실력이 된대요. 최악입니다. 절대 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직독직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직독직해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를 주어 뭐 이렇게 뭐 꾸며주는 말, 여기가 동사 뭐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그 다음 뭘 배우냐면 이렇게 수식어구를 지우고 나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남는데요. 이거를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대요. 결국 무슨 공부를 하게 되냐면 끄듬 맞추기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배워요. 뭐 주어는 은는 이가로 끝난다. 이딴 거를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왜 하는지를 모르시죠. 그냥 선생님이 은는 이가로 읽으라니까 읽고, 하다라고 읽으라니까 읽고, 이런 공부를 대부분 하세요. 그거를 벗어 던지지 못하면 영어 실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왠지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국말을 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사에 우리는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 그 마지막 동사는 보통 여기 써 있거든요. 한국말은. 근데 그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왜 나온 것 같으세요? 이거 보기 전에 이미 이 문장의 의미는 이런 건가? 라고 추론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섣불리 추론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이해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뭔 뜻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 동사라고 하는 훌륭한 친구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문장의 무슨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야 끝까지 들어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 거고, 그럼 그 훌륭한 동사라는 건 보통의 경우 안 보고도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읽을 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볼 때는 얘부터 쳐다보고 있으니 마치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한국말로 된 문장을 읽을 때 마지막 단어부터 보시는 분 있나요? 어떤 애가 한국말 읽는답시고 마지막 단어만 읽으면 너 한국말 잘한다 그럴 건가요? 보통은 아니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지 못하면 실력이 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예시로 한 번만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직독직해라는 뭐 공부랍시고 배우게 되는 건 뭐냐? 진짜로 이런 걸 배워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더 충격적인 건, 자 이제 이런 거는 막 는을 붙여가지고 읽으면 돼. 이딴 걸 배우죠. 갈 수 있다. 자, 좋은 대학에 이렇게 쓰라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쓴 다음에 이런 걸 직독직해라고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으시게 될 거냐면, 아 이런 건 수식어구가 되는 거고, 이런 애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런 애가 수식어구다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학생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읽으라고 듣게 되죠. 더 충격적인 건 수식어구는 지워도 된다. 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용서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너무 서스럼없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교육 시장에는. 그럼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갈 수 있다라고 읽으면 이 문장을 읽은 건가요? 이거 읽었다고 하면 놀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외국인이 와서 나 한국말 잘해. 이 문장 뜻은 학생은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그 외국인한테 여러분들은 너 한국말 진짜 잘한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뜻 아니라고 할 건가요? 그런 뜻 아니라고 해야죠. 왜냐면 지금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문장의 의미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지우라고 배우잖아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영어는 초보자다 보니 직독직해를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세뇌돼 가면서 공부를 해서 실력이 안 느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못하면 해석 실력이란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안 보는 걸 제일 열심히 보라고 배우는데 잘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내면 얘와 얘를 바라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일관돼야 되고 저한테 배워가셔야 되는 건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단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혼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려보셔야 되고 나 분명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의미가 이상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런 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 말고요. 이거 그냥 한국말로 상식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 말고요. 즉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공부는 있죠, 여러분. 오늘 공부했으면 내일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만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영어 공부라고 하면 그냥 오늘 이해했으면 끝나요. 내일 뭐가 달라질 건데?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 달라진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밤에 잘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나 오늘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안 한 거 맞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공부를 뭐 했는지를 말 못하고 내일 내가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대답도 못하면요.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고생만 한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빛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여러분 다 학원에서 여러분들 오래 붙잡아두기 위한 상술이에요. 선생님 저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원래 시간이 필요해. 버텨봐. 이거 있죠? 학원에서 여러분들 붙잡아두고 못 나가게 하려는 상술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공부했으면 오늘 내가 뭘 배웠고 내일은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수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수업의 목적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했으면 됐다.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이해는 왜 하는 거죠? 그걸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해를 했으면 아 내가 이거를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다음번에 나 혼자 써먹을 때는 뭘 해야 되지? 이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이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배운 걸 내일 써먹기 위해서지 알아먹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고요. 즉 항상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배운 걸 다음번에 어떻게 써먹으면 되지? 이걸 궁금해하시면 되고 뭔가를 배울 때 왜 배우는지를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걸 왜 배우나요? 이렇게 건방진 거 아닙니다. 그걸 질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안 해준다. 답을 안 해주는 선생님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소중한 시간 여기 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뭘 배우면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웃긴 거죠. 잊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제가 항상 이런 걸 알려드릴 때 선생님은 저런 기준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판단하네. 그렇다면 나도 비슷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 판단하면 되겠네. 약간 비스무리해 보이는 형태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지문 독해로 들어가서 지문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은지를 볼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첫 시간은 좀 OT여서 조금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 문장들이 모여서 지문을 이룹니다. 보통의 영어 공부를 하시는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상식을 동원해요.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상식을 동원합니다.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도 다 각각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상식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6번째 문장쯤이 오면 내가 앞에 5문장을 뭐 읽었나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건 아마 국어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독해력이 문제인가 기억력이 문제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한답시고 하는 건 뭘 질문하냐면 상식적으로 이게 뭔 뜻이네요. 제일 마음이 아픈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장 간의 관계를 공부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내 상식적인 이해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 당연히 각각의 문장에 따로 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문장을 하나 이렇게 적어보면 이걸 보통 제가 설명회 때 하는 얘기인데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 이 다음 문장부터는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고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라는 걸 들었을 때 듣자마자 답이 안 나오면요. 글 읽을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약간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오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또는 나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이렇게 답을 해요. 또 다른 것도 적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AI 때문에 인간이 발전했대요. 다음 문장을 봤더니 AI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두 문장을 주고 자 앞으로 전개되는 이 글은 어떤 글 같냐고 물었을 때 이 공간에 있는 분들도 그럴 거고 저랑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의 99%가 하는 답 AI에 관한 글이다예요. 여러분 그게 독해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두 문장을 만났을 때 아, 이 글이 AI에 대한 글이구나. 이러니까 이런 글 읽으면 아, 나에 대한 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단어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이거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걸 바꾸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예요. 실력이 늘리려면요. 그게 달라져야지 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영어를 디립다 읽기 공부를 하니 당연히 되는 사람만 되죠. 원래 이렇게 안 읽는 사람들. 이런 두 문장 줬을 때 뭐에 관한 글 같냐라고 물었을 때 AI에 관한 글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원래 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하면 잘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평생 영어 공부해도 그냥 AI에 대한 글이요. 이렇게나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공부는 뭐냐? 다음 문장에 써 있는 얘기는요. 이 앞의 문장의 원인과 같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제식 용어로 중간룰이라는 말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널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한 문장으로 바로 써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를 한 10줄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제가 잠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문장에 예를 들어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볼게요. 대충.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예뻐가지고 사랑하나? 라고 이해가 되죠. 제가 이 두 문장 주고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뻐서라고 답하실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답하세요? 얘가 왜 원인이고 얘가 왜 결과죠? 이런 게 논리예요. 문장의 논리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문장을 기본적으로 얘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글의 체계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 말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만약 여기 납득 못할 만한 이유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너 인성 개판이다. 자, 친구가 나 진짜 너 사랑해. 너 진짜 인성 개판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너는 인성이 개판이어서 사랑하니? 라고 묻겠죠. 근데 이 두 문장이 누구도 원인과 결과라고 안 했어요. 내 멋대로 두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글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다음 문장을 원인으로 보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
그게 상식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체계를 논리로 익히기 시작하면 이런 게 이제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10줄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널 5년 전에 처음 만났다. 이제 안 봐도 뭔 얘기죠? 처음 만나서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시 내가 널 사랑하게 되었다겠죠? 아주 내가 널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길게 보여주겠죠?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유를 쓴 글이나 10줄로 쓴 글이나 이 글의 주제는 다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너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의 결과가 그냥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대부분의 글은 첫 번째 문장의 결과를 뒤에서 받침해 주게 됩니다. 원인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결과에 이유가 또는 방법이 그 글의 주제가 돼요. 이거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듣게 되는 거냐? 영어는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말이 많다,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게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원래 결과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주제가 되는 건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영어여서 영어가 그런 걸 좋아해서 이런 논리도 없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경계하셔야 되는 말 언어니까 그럴 수 있다. 헛소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얘는 이래가지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든 언어는 원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분이 모르는 거지 언어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만났던 어떤 영어 선생님이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언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이 모르는 거지 언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 말은 못하겠으니 그렇게 갖다 비비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만 배우면 되고 이 글의 주제는 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건 다음 문장은 원인이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러다가 주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얘가 원인 자리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 글의 주제는 너를 살아가는 이유는 주제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갖다 버렸으니. 지금부터 이 글의 주제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이유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그 결과가 바뀌어가는 포인트만 잘 확인해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글 읽기 연습 끝입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이런 말도 안 되게 쉬운 원리와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딴 걸 배우지 않고 어떤 걸 배우냐면 막 뭐 통념과 반박이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이 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얘기들만 듣고 아 이거는 이런 구조야. 그건 선생님이 해설지 다 읽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결과가 바뀌어가는 포인트만 잘 잡아내도 여러분들 쉽게 영어를 잘하실 수 있게 될 거여서 자 그럼 얘도 보세요. AI는 때문에 인간이 발전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글 무슨 글 같으세요?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발전을 도왔다는 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AI에 대한 글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바꾸실 수 있고 되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해나가셔도 충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 2, 3, 4월. 다만 이제 그 교재는 글의 구조라는 교재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구문이다라는 교재는 또 제가 작년에 썼던 교재이기도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프린트로 드릴 거고 여러분들 6시간 수업이잖아요. 4시간 수업은 독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수업은 좀 논리 문제,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같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요 글의 구조 교재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기본이 될 거고 나머지는 제가 좀 프린트를 준비해 드릴 거고 혹시 이것이 구문이다라는 교재를 사셔도 되고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4월달까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5, 6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문장 독해를 하고 지문 독해까지 했으니 문제풀이를 들어가야죠.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그럼 이제 5, 6월달에 배우게 될 문제풀이는 좀 쉬운 하지만 기본적인 유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법한 유형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유형별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풀 수 있고, 같은 유형이면 같은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즉, 난이도가 아주 쉽든 난이도가 아주 어렵든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볼 거고, 실제 서강대학교 주제문제랑 고등학교 1학년 주제문제랑은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를 풀 때 또 언어 과목에서 많이 겪는 현상이죠. 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3번은 왜 답이 안 돼요? 4번이 답인 건 이해했는데, 뭐 3번도 나쁘지 않은데 4번이 해석상 좀 더 적절해. 어쩔 수 없어. 이런 건 좀 네가 해석 연습을 해야지. 이딴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가 정답이면 나머지가 오답이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말을 되게 용인을 잘해주더라고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죠. 전 이렇게 선생님 말하면 안 물러쓰거든요.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 항상 이랬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해석상 그게 더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답이 몇 번인지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선생님은 답이 몇 번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 해석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비슷한 문제 10개씩은 가져갑니다. 선생님 못 믿겠으니까 증명해달라고. 아, 난 모르겠다고. 선생님 말이 기준이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했어야 돼요, 공부를. 근데 보통 이러지 않고, 그렇구나. 어쩔 수 없어. 너 영어 원어민 아니잖아.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뭐 영어 더 잘한다는데. 이러고 물러쓰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함정이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정답이거든요. 그럼 왜 함정이 됐고, 다음번에 비슷한 패턴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고, 그땐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똑같이 함정을 판단하고 얘는 답이다라고 찍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마다 언어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말로 물러서니까 이게 내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내 사고력을 키우기 제일 좋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니 그냥 다 같이 납득해버리는 거죠.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타협하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뭐 그런 그림만 펼쳐지게 되는 거고, 이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세상에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뭐 이게 답이 얘도 될 수 있지만 얘가 좀 더 답이 되기 좋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업할 거면 수업하러 안 올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언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답을 찍으려면 선생님,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지 얘로 답을 찍을 수 있나요? 라는 또 이런 가스라이팅이에요. 마치 언어를 잘 알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제가 제일 어이가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저기 대학교 기초 수업 들으러 가셔야지. 이 공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몰라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주 불법적인 루트를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다. 안 걸린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만 배경 지식 공부해서 문제를 풀겠다. 뭐 그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불법이긴 해도.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요, 내가 모르는 지식의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를 공부해야지, 내가 배경 지식을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을 찍는데 지식은요 0.01g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수업하다 말고 이런 건 답 찍으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학원 환불 받으세요. 제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수업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즉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선생님들 수업은요, 사실 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애들 납득시키려고 윽박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어차피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배경 지식은 0.01g도 필요 없습니다. 0.01g도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 구조만 정확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일관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항상 제 말의 논리적인 모순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말 이거 약간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질문하시면 돼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 그런 질문. 왜냐하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야 제 수업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듣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5, 6월달 그리고 이제 7, 8월달 정도가 되면 복잡한 유형들, 편입에 좀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유형들은 또 그럼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일관된 기준대로 마찬가지로 뭐 답이 예도될 수 있지만 제가 더 좋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파이널 정도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우리 수업의 중심을 그 이종현 모의고사라는 제가 직접 만든 동영 모의고사가 있어요. 원래 이게 특강으로 좀 추가 비용을 내고 따로 수업을 듣게 하던 건데 올해는 좀 큰 맘 먹고 그냥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파이널에는 이종현 모의고사라는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로 학교별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종합반에 돈을 많이 내셔가지고 되게 좋은 자료인데 이걸 특강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학원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학교 유형별로 이제 완벽하게 스타일을 따라한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하기에는 진짜 가장 똑같은 시험이에요. 어떤 모의고사보다. 실제로 이 모의고사에 냈던 지문 중 하나가 올해 이화여대에 그대로 출제가 됐을 정도니까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문제들이어서 아마 풀어보시면 실전 대비하기도 좋으실 거고 기출 분석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의 과정을 마치게 될 거고 뭐 기타 나머지 얘기들은 또 중간중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아직 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더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 첫 시간에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이고 열심히 공부하러 왔고 그럴 마음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노력은 배신해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노력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노력은요, 기본적으로 배신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데요. 내가 뭐가 특별하다고 나만 잘 되죠? 그런 법 없습니다. 원래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고 가질 수 없는 게 있는 것도 세상이에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살면서 꼭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을 왜 하냐?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작년에도 한 200명 정도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하고 전부 다 원서를 제가 쓰게 시켜서 대학교를 지금 다 원서 지원시키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왔을 때 의욕이 굉장히 과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마치 하면 될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베이스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서성안을 가겠대요. 제가 그랬죠. 못 갈 수도 있다고. 아니래요. 자기는 할 수 있대요. 너무 좋죠, 의지가. 근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누굴 것 같으세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즉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친구들이 보통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왔을 때 버티지를 못해요. 일단 여러분 고3 교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능을 한 2달 앞둔 고3 교실. 수능 2달 남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걸 걸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2달 앞둔 고3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주변에서 나 고3이라 고생한다 이러지. 고3 학생들은 사실 공부 잘 안 해요. 그 시기쯤 되면. 수능 전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대부분 안 합니다. 걔네들이 안 하는 이유가 다 뭐죠?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와서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보통 안 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즉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하면 된다란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은 참 역설적이게도 그 생각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순간 무조건 오거든요.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5월 달에 처음 왔는데 갑자기 5월 달에 처음 와서 외국에 10년 살다 왔다고 걔가 1등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견디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싶겠죠. 내가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40점이 나왔어요. 1등 안에 보니까 89점이에요. 나도 사성한 가고 싶고 쟤도 사성한 가고 싶어요. 걔를 이겨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거야가 될까요? 안 됩니다.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 때려치고 그냥 딴 길 가도 되거든요. 공부가 뭐 인생의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던 친구들이 딴 길 가지도 못해요. 그냥 어설프게 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어설프게. 학원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로 자기를 위로해요. 왜냐면 누군가 너 공부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방어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나 학원은 가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냐? 학원도 안 나오는 잘못된 애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걔네들은 경쟁자가 애초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아예 안 나오고 맨날 놀러 다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네는 정말 저렇게 안 하잖아. 나는 그래도 학원은 나오고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호합니다. 그게 열심히 안 하게 만드는 이유기도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면요. 안 돼도 해야 돼요. 그게 스스로한테 꼭 좀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뺏어가지고 내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너는 해봤자 안 된다. 책을 뺏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갖다 버리면 그때 울면 안 돼요. 제 뺨을 때려야죠. 네가 뭘 안다고. 근데 스스로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을 때 안 하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면요. 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된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를 만난 저도 여러분들 만난 저도 제가 이것도 항상 첫 시간 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꿈은 있습니다. 저는 1등 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진짜 여러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전부일 겁니다. 저는 기존의 영어 수업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이 시장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른 모든 영어 선생님들 어쩔 수 없이 디스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는 없어도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영어 교육이 전부 잘못됐다고 믿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전 제가 1등하고 싶어요. 뭐 제 돈과 명예도 없질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제 모든 걸 걸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해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뭐 나이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저는 뭐 저를 믿고 할까?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하는 거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면 제 인생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데 아닌 말죠. 그럼 저는 왜 열심히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지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10번 싸워서 10번 지잖아요. 한 번 싸워서 겁먹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10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배우셔야 되고요. 질 땐 지더라도 해볼 건 다 해보고 질 줄 아는 그 용기를 배우셔야 돼요. 나보다 강한 상대랑 싸운다고 해도 내가 10대 맞고 지더라도 한 대 때리고 쓰러지겠다. 이 생각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를 매 순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한 대 맞고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꿈이 1등이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만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돼야겠죠. 다들 청년들이니까 잘 돼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1등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1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 여러분들 어떻게든 성공하게 만들어 볼 거니까 꼭 좀 마인드셋을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거 말고 좀 단단히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쉼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뭐 선생님 저는 안 쉬고 공부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쉬면요 정리가 안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계속 같은 걸 파다 보면 사람이 지엽적이 돼요.
근데 큰 그림으로 항상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매일같이 파고들면요, 더 지엽적이 됩니다. 터널 시야가 돼요. 이 터널 시야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쉼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안 해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조금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안 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7시간 정도는 진짜 내가 막 마음껏 놀면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진짜 최상위권, 적당히 상위권 말고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도 별로 눈에 불 켜고 공부 안 해요. 근데 잘해요.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당히 상위권인 친구들이다 막 1분 1초 아껴가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수하는 거지, 정말 최상위권이 되면요, 열심히 안 합니다. 별로. 남들이 보기엔. 하지만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이미 아는 거고, 그 차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쉬는 것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7시간 정도 좀 쉬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자는 시간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가장 항상 말하는 건데, 막 4시까지 공부하고 내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한 내가 막 되게 자랑스럽고 내가 드디어 공부를 하다니, 이러면 안 됩니다.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잠은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7시간까지 자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안 졸 정도로 자세요. 근데 10시간은 조금 곤란하고 한 7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대. 꼭 여러분 충분히 자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첫 시간에 말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자세에 대한 OT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올려드린 숙제나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랑 포함해서 저기 첫 번째 시간에 드린 프린트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상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 올릴 거니까 혹시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밴드 들어오시고, 제가 공지 올려주시면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시간이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제 밴드톡은 언제든지 보내셔도 되고, 여러분 뭐 주말에 보내도 되고, 밤늦게 보내도 되고, 새벽에 보내도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바로바로 밴드톡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11시 5분에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약간 복잡하게 좀 돼가지고 지금 10시 54분이거든요. 11시 5분에 두 번째 시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11시 5분까지 쉬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지금 받으신 자료 말고 그 처음 오자마자 받으신 자료 중에 두 번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좀 꺼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문장 해석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올려드린 숙제를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엮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처음 받으신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봐주시면 되고, 커리큘럼 써 있는 거 말고.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두겠습니다. 우리가 2월 동안 이 집중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이게 좀 달이 시작하고 체기가 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어떤 거를 이뤄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문법 단위에 맞게 구조 분석을 하는 연습은 꼭 좀 마스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마스터해도 문법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단위에 맞게 구조 분석하는 연습은 얘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제가 이 체계를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 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나게 됐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문장 안에서는 나는 어떤 논리 관계를 이해해야 될까? 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이 행동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린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나는 널 사랑한다. 여기에 원인은 없죠. 너를 사랑한다는 결과만 있죠. 이런 문장이 대표적으로 어떤 문장이냐면 결과만 있는 문장이에요. 원인 자체가 없고 결과만 있는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맞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서 어떤 소재 간의 관계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과관계라는 건 우리가 딱 이 영어 문장을 보고 원인이 A고 결과가 B가 되겠네.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또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원인,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이 결과. 이렇게 좀 논리가 잡히는 게 바로 그 인과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A 때문에 B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거죠.
번째는요. A 때문에 B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가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이건지는 여러분 보통 뭐가 결정해 줄 때가 많은 거냐면 이거를 동사가 결정해 줄 때가 많아요. 즉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동사를 바라볼 때 그냥 그 동사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발생인지 변한지 알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거를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중에는 전치사라는 품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의 논리를 바라볼 때는 이 동사랑 이 전치사라는 친구가 어떤 식의 구성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원리에 대해서도 하나씩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경지가 이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쉬운 문장으로 하나씩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be, caused, 홍수 이렇게.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caused라는 단어를 야기시키다 이렇게 외워요. 그 이거를 해석을 배운다면 B는 야기시켰다 홍수를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거냐면 B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B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거구나. B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홍수가 발생한 거구나. 없던 게 발생했다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성공, depend on, 노력,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영어를 배운답시고 또 배울 때 뭘 배우냐면 depend on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셋 중에 어울리는 뜻을 쓰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거든요. 잘못된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시게 될 거냐면, 아, 노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변한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세상이 놀랄만한 비밀을 증명했다가 아니라 그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이 놀랄만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연구 때문에 이 비밀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얘는 B라는 것 때문에 홍수가 발생을 한 거고, 얘는 연구 때문에 비밀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라는 걸 했고 감춰져 있던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지, 알게 된 거죠. 이런 인과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요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거를 차근차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게 가장 주된 두 가지 목표다. 여기에 플러스로 지문 논리도 있고 하겠지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수능 베이스가 내가 한 3등급 미만이다. 4등급 정도로 시작한다 지금. 그러면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되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내는데 모든 걸 걸어주세요. 다른 건 곁들여서 가면 돼요. 뭐 그건 제가 나중에 1대1 상담할 때 여러분들 실력을 듣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방향은 잡아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내가 정말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 단어거든요. 단어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린 파일 중에 중학교 단어도 있고요. 중고등 단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걸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 편입 수준 단어 외우는 거 아무런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단어를 진짜 모른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한번 그 파일을 켜서 내가 그 단어집에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보세요. 60% 이상, 70% 이상 아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등 단어부터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내가 다 아는 건지는 꼭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할 때 제가 단어를 외울 때 밑에다 적어주세요.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에요.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써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책임질 테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단어의 5가지 뜻 외우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든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뭐 편입은 여러 뜻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단어의 여러 뜻을 알아야 된다. 헛소리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잘 됐는데요. 그 친구는 재능이 좋아서 잘 된 거지 공부를 잘 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잘 될 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막 1번 뜻부터 6번 뜻까지 외우고 이딴 건 공부가 아니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단어를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보세요. 인식류의 동사가 있어요. 인식하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생각, 믿음, 보다, 알다, 이해하다. 이거 제가 올려놨어요. 탐험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식류 단어라고 해요. 됐죠? 이런 단어들이 있고 두 번째로 행동 그리고 발생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 단어는 이런 뜻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자, 행동 발생은 이게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ct 행동하다죠. 이게 행동이에요. begin 시작하다죠. 이 친구도 시작 행동의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변화의 뜻이 있어요. 변화. 물론 변하지 않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라는 뜻은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려가는 변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은 뜻 나쁜 뜻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단어를 공부하실 때 명심하실 거 좋은 뜻 나쁜 뜻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좋은 뜻 나쁜 뜻인 건 지문이 결정하는 거지 내 상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 야 이건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거 선생님이 잘못 푸신 겁니다. 좋은 뜻 나쁜 뜻이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 지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 나쁜 뜻의 개념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변화에는 어떤 게 속하게 되냐. 첫 번째 증가하는 거 실제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발전하는 거 됐죠? 뭐 많아지는 거 증가랑 비슷하죠. 넓어지는 거 다양해지는 거 깊어지는 것들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잘못된 거냐면 단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에는 뉘앙스가 있어서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된다도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대부분의 얘기가 헛소리라는 걸 일단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뉘앙스 차이 때문에 얘가 답이고 얘는 답이 안 되고 그딴 문제도 한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같은 뜻으로 묶는 걸 배우셔야지 이 각각 다른 뜻이라고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뜻은 다 올라가는 변화로 묶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려가는 건 뻔하죠. 감소하는 거고 줄어드는 걸 테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쁜 뜻처럼 보이는 거죠. 또 뭐 좁아지는 거고 깊은 거니까 얕은 거고 단조로운 게 될 수도 있겠고 내려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내려가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뒤로 가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퇴보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변화예요. 됐죠? 이런 뜻들도 있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라진다도 이쪽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자, 변하지 않는다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의 뜻이 있고요. 유지, 안정. 그리고 정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유지, 안정이라는 거는 안 내려간다는 뜻이고 정체라는 건 올라가지 못하는 거의 뜻이에요. 올라가지 못함.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단어를 외우실 때 이걸 참고해서 이 뜻은 어떤 뜻인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품사를 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되냐면 명사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명사보다는 일단 동사와 수식어구를 외울 때예요. 동사랑 수식어구 암기할 때 동사와 수식어구라고 하면 형용사, 부사를 말하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 약간 수식해주는 말 같은 느낌들 있죠? 걔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단어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하시면 되냐. 명사 뜻 따로 떼어두시고요. 형용사랑 동사, 수식어구들을 따로 떼어두세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 동사 같은 친구들을 외울 때는 반드시 이 방향에 맞춰서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다.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다.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다를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를 외운 만큼 써먹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단어를 공부하면 어떤 문제를 겪냐면요. 선생님 저 단어집에서 단어를 외웠는데 막상 지문에서 만나면 써먹지를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단어 만나면 단어의 5가지 뜻을 넣어보고 있어요. 내가 외운 5가지 뜻 단어 보면서 어울리는 말을 찾고 그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공부하면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꼭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자, adap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적응하다. 이래서 문제예요. 적응은 무슨 뜻이죠? 환경에 맞춰서 내가 변한 겁니다. 변하다예요. 그러니까 적응하다의 기본 뜻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응이라는 말은 내가 변화로 기억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이 둘 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변화라는 말 있죠? 체인지 같은 말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되는 말이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변화가 있고 내려가는 변화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둘 다 될 수 있는 그냥 변화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지문에 따라 달라지겠죠. 적응은 정확하게 변화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expand라는 단어를 외워요. 팽창하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확장하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변화구나.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 올라가는 변화네. 그러면 이 올라가는 변화끼리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을 expand 한다고도 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뭐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회화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논리를 이해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맞춰서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단어를 제발 여러 개를 펼치지 마시고요. 그 여러 개를 묶으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여러 개를 펼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묶는 걸 잘해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놔서 같이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응용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 인식, 뭐 행동 이런 거 써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예시로 단어를 쭉 모아놨어요. 이런 단어들을 인식류의 단어라고 하고, 이런 단어를 행동이라고 하고, 그거 다 모아둔 자료도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것 참고해 가시면서 내가 외우는 단어가 그 뜻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식이 담고 있는 기본 뜻이 뭐 같으세요? 행동하지 않는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행동에 옮긴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식류의 단어도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꼭 이 동사 수식어고 암기할 때 이 방향에 맞춰서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요게 숙달이 되는 게 이번 2달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것만 숙달이 돼도 단어 공부가 쉽다고 느낄 겁니다. 별로 할 것도 없다고 느낄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수업 진짜 들어가서 문장 해석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underlie. 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의 문제예요. 자, underlie 사전 찾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반이 되다, 받침이 되다. 과연 그 뜻만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얘가 기반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목적어 아래에 얘가 있는 겁니다. 목적어 아래에 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받쳐준다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둘은 반대뜻도 돼요. 얘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도 되거든요. 이런 겉모습 속에는 이런 나쁜 모습도 갖추고 있다 또 되거든요. 그게 위아래의 개념이어서 그런 거지 무슨 기반이 되다 받침이 되다 이렇게 외우시면요. 여러분들은 편입 문제 이렇게 반대뜻으로 나왔을 때 절대 못 풀어요. 그리고는 이러겠죠. 역시 편입은 여러 뜻을 외워야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공부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왜 공부해라고 물었을 때 이유 없어. 언어니까 해야지. 그게 다 잘못된 공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만났을 때 이렇게 풀고 싶으시면 연습할 때부터 처음부터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환영이에요. 선생님 이 뜻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뜻은 어떻게 봐야 되죠? 환영이니까 많이 질문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금방금방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문장을 문법 단위에 따라 구조 분석하는 연습. 두 번째는 문장의 논리를 인과관계의 논리에 따라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연습. 세 번째는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를 제가 방금 알려준 체계에 따라 의미를 좁혀가지고 얘는 이런 뜻 이렇게 묶어갈 수 있는 연습. 그게 단어의 범주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거요 안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뭘 듣고 왔든 편입 공부할 거 안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잘못 공부하면 많은 거예요. 복잡하게 공부하면 복잡한 거고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쉽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려워야 돼요. 처음에 사고가 어려워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사고가 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를 택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막히는 순간이 왔을 때 할 줄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고를 배워야 잘할 수 있는지를 처음에 고생을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좀 지켜주세요. 책임지려고 수업하는 거니까요. 저한테 책임지라고 말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해석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이제 1형식이라는 걸 배우고 2형식이라는 걸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1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배우기를 이것은 대상이 필요 없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형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딱 끝나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행동 상태냐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냐. 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죠. 일단 인과관계가 되려면 대상이 두 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둘의 관계가 되죠. 나만 써있는 문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게 주어의 행동이나 그냥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결과만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다음 문장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나 학교 갔어. 다음 문장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학교에 간 이유가 나오거나 학교를 어떤 식으로 갔는지가 나오거나 이런 게 여러분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상태가 나오는 문장의 경우는 결과만 있는 문장이고 이 경우에는 다음에 이유와 또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이거 나중에 또 구별할 거여서 이렇게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 문장은 그런데 이런 식 문장을 이렇게 동사를 쓰는데요. 그 뒤에 그냥 끝내지 않고 여기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전치사라고 하면 영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in, at, to, for 이런 것들을 보통 다 전치사라고 해요. 이런 전치사라는 친구는요. 얘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지고요. 뒤에 명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데리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랑 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이는 거를 우리는 구, 절 이런 말을 쓰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뭐 전명구, 전치사구 이런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영어라는 걸 배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우라고 배워요. 얘는 수식어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차라리 여길 갖다 버리고 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명구는 정말 너무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고 특히 이 문장이 일형식의 문장인데 그 뒤에 전치사 명사가 써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기본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상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영어 문장 안에 있는 명사들끼리의 관계를 보란 얘기인가요? 정답이에요. 영어 문장 안에 있는 명사들끼리의 관계만 제대로 봐도 영어 문장은 끝입니다. 그 관계를 보는 원칙들을 배우시면 돼요. 우린 그걸 배우는 거고 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행동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문장 안에 명사가 두 개가 되는 순간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그 두 명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주어라고 하는 명사 자리에 성공 써 있고 여기 노력 써 있으면요. 성공과 노력이 무슨 관계지? 이면 돼요. 이 동사가 무슨 뜻이지? 말고요. 이 동사는 얘네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동사를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추론해야 되는 거냐면 이 둘의 관계를 추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 둘의 관계면 돼요. 이렇게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사 뜻에 연연하지 않겠죠. 애초에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 이 두 명사는 무슨 관계예요? 이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전치사 명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이제 이 문장은 A와 저 주어 B의 관계가 됩니다. 됐죠? A와 B의 관계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둘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잘 봐두세요. 동사 아니에요. 이때는 이런 식의 문장일 때는 바로 전치사가 대부분 결정해 주게 됩니다. 물론 동사에 따라 조금 바뀔 때가 있겠지만 전치사가 대부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났고 여기까지가 동사만으로 끝난 일형식이고 그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함은 여기 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함은 여기 전치사에 있으면 돼요.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결과로 만드는 친구인데 그렇다면 얘가 결과가 된다는 것은 얘가 원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문장의 뜻은 얘 때문에 얘가 발생하다가 되거나 얘 때문에 얘가 변하게 되다가 되거나 얘를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다가 되거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치사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은 전치사라는 걸 공부할 때 이 전치사를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 거지? 이제 이딴 건 공부가 아니겠죠.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지시겠죠? 그렇게 바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됐죠? 자, 어차피 이거 문장도 짧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 안 들이고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거 잘 적어 두시고 흉내를 잘 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1번 문장을 보시면 주어랑 문장 끝 명사가 원인과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을 써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어를 바라볼 때 여기가 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진짜 영어 초보자인 분들도 계시니까 더 명사, 더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더가 나오면 뒤에 명사까지를 묶어주게 돼요. 더,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도 쓰이게 되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더라는 친구는 엔진이라는 애가 명사가 되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써있는 depend라고 써있는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on이라는 친구가 전치사가 돼요.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는 명사까지를 와야 문장이 묶이기 때문에 이 regular라고 하는 친구가 형용사가 되면서 걔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전치사는 이 명사까지로 묶어주게 되는 이런 걸 전명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걸 구조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연습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지을 줄을 아셔야 나중에 문제 풀기가 편하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마치 이거를 depend on이 수거인 것처럼 배워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탈피할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depend on. 제가 아까 이거 말고도 써볼게요. 아까 전에 썼던 건데 여러분 여기다가 depend on을 쓰는 거랑 build on을 쓰는 거랑 rest on을 쓰는 거랑 다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depend on을 수거랍시고 외우면 build on도 수거라고 외워야 되고 rest on도 수거라고 외워야겠네요. 그러면 뭐 count on이란 단어도 있고 뭐 fall back on이란 단어도 있고 적지 마세요. hinge on이란 단어도 있고요. bank on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다 외워야겠네요. 다 수거니까. 그러니까 수거집이 팔리는 거예요. 이거 다 수거라고 외워야 된다고 겁을 주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어 시장에서 수거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이 팔리는 겁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이걸 다 외우라고 시키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끝인데요. 전치사 on이 모든 걸 결정해요.
이 문장의 전치사 on이 되는 순간 이 노력이라는 친구가 원인 됩니다. on은요, 여러분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얘 위쪽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 위쪽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과 결과처럼 되는 겁니다. on이 그렇게 만드는 친구예요. 이 주어를 얘가 받쳐주고 있다. 얘로 이거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판단했어야 되는 건 depend의 뜻이 아니고요. 이거 on이네. 그럼 on디 명사인 얘가 원인과 같은 친구가 되겠네. 이 친구가 원인이 된다면 여기 eng는 결과가 되겠네. 이렇게요. 그러면 정기적인 regular maintenance 보수예요. 점검, 보수 점검. 단어는 이런 뜻이고 정기적인 점검에 따라 엔진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결과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규칙적인 보수 점검에 따라 엔진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을 이제부터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그거를 단어 뜻이 여러 가지니까 그거를 하나씩 맞추는 게 아닌 이렇게 인과관계를 보면 자 저렇게 끝내면 되겠네 라고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은 김에 여러분 적어둘게요. 옆에다가 조금씩 뭘 적어두시면 되냐. 요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은 구조 분석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 전치사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다 묶어서 또 한번 정리도 해드리고 on. 자, on이랑 같은 친구는 upon도 on이랑 동의어라고 봐요. 앞으로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in, 여기 at 이런 친구들도 비슷하게 가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반대 뜻인데 재밌게도 얘도 그래요. under. 그리고 of. 이런 뜻들. 됐죠? 뭐 around 다. 이런 뜻들. 여러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질 때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을 만나면 뒤에 명사를 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over라는 것도 적어두세요. 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뒤에 명사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장으로 가서 2번 문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더명사, 주어. 이렇게 contribute, 동사. 그 다음에 to, 이 친구가 전치사가 돼요. 아까 전에 전치사 D는 명사까지를 묶어준다고 했고 얘를 형용사라고 하고 이 친구를 명사라고 해서 저 to는 여기까지로 묶이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를 구조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구조분석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 한 가지는요. 얘도 지금 동사로 되어 있는 일형식이고 여기 뒤에 전치사 2D 명사가 나왔으니 이 2D 명사가 결정해 주겠네. 그래야지 이제 무슨 공부를 안 하시는 거냐면 contribute to 이게 무슨 또 수거랍시고 안 해오는 거예요. 기여하다, 공헌하다. 잘못된 공부입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공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미국에 10년 살다 온 친구한테 contribute to 혹시 옆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답하는지.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재수없게. 그냥 난 이해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실제로 외국에 살다 온 친구한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요. 선생님 contribute 한다는데요. 뭔 뜻인데요 그게. contribute 한대요. 걔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훌륭한 친구들만 기여, 공헌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살다 온 친구랑 승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외국에 살다 와서가 아니에요.
공부 방식의 문제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려면 걔들이 이해하는 게 뭐냐? 걔들이 이해하는 건 이 툴을 통해서 얘가 결과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컨트리뷰트 뜻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컨트리뷰트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영어는 이런 곳에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말씀드리는 전치사는 전치사 2예요. 얘랑 비슷한 친구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toward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o란 친구도 있고 onto란 친구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규칙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fo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 친구들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얘는 바로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큰 틀부터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큰 틀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벌써 많은 걸 공부하게 된 거죠. 바로 여기 전치사 to 뒤에 명사가 써 있는 얘가 이제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 이 친구가 결과가 된다는 것은 여기 써 있는 프로젝트라는 명사가 원인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 문장의 뜻은 이 프로젝트 덕분에 바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기여하다, 공헌하다가 아니에요. 아,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시게 되는 문장의 논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조금 하고 뒤에 좀 더 쉴게요. 이거 하나만 남겨두기가 좀 애매해서. 또 더명사가 되는 게 주어. result라고 되어 있는 게 동사. 그 다음에 from 전치사가 되고요. careful planning이 이렇게 명사가 돼서 여기를 전치사 명사로 묶어주게 돼요. 이 문장도 요 from이 역할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게 되면, 자, from the 명사는요 가장 앞에 있는 출발점이 되는 친구입니다. 얘가 시작점이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친구랑 같은 뜻이냐면 out of랑 같은 뜻이고요. off라는 친구랑도 같은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 명사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할게요. 얘랑 구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on 시리즈와 구별해가지고 쓴 이유는 얘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확정인데 얘는 좀 다른 뜻도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얘가 출발점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가 이 기준을 통해서 파생된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예로 시작해서 그 영향이 여기까지로 드러나게 된 거죠. 뭐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 말은 결국 그 지역 문화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고, 나는 그 지역 문화에 따라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도 이게 출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주어가 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꼭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끝이면 이 둘은 무슨 관계죠? 반대 관계 같죠? 실제로 from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는요, 둘이 반대 관계가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요 중간에 있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아둔 상태에서 지금은 뭘 기억하면 되냐? 여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얘를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채워드릴게요.
일단은 from the 명사는 기본적으로 원인, out of the 명사도 기본적으로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밖으로 잘못된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 안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만 안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원리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언제는 반대가 되는지도 나중에는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냐? from the 명사가 careful planning, 신중한 계획, 꼼꼼한 계획, 신중한 계획, 그것이 원인. 그 얘에 따라서 뭐가 생기게 된 거죠? 이 결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이 결과라는 아웃컴은 신중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거구나. 얘가 발생하다가 뜻이 돼서 신중한 계획에 따라 이 결과가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만들다의 결론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게 이 문장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벌써 일형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주 가볍지만 조금 제대로 배운 거고, 결국 주어 동사만으로 끝난 일형식 문장은 행동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결과만 있는 문장이 돼서 다음 문장에 그 행동이나 상태를 한 이유나 방법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온다. 그럼 그 전치사가 절대적이에요. 그 전치사가 어떤 친구인지에 따라 이 뒤에 명사랑 이 주어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전치사라는 건 어떤 게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할 때 그 전치사를 한국말로 어찌 바꾸는지 보다는 그 뒤에 명사가 원인이 되는 거냐 결과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 오늘 복습하실 때도 이 관점에 비춰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말한 김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그 숙제를 보시면 이것이 구문이다. 구조분석 연습용 자료라고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영어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 꼭 해보세요. 어차피 오늘 수업 시간에 여기 프린트 내용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단 훨씬 더 응용된 형태의 문장일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렵다. 선생님 저는 영어 처음 하고 못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새 종이로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무조건 제가 말하는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원인이고 결과인지 선생님이 그랬어 말고요. 선생님이 이거 원인이고 결과를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왜 이렇게 읽어냈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혹시 거기서 말문이 막히는 것들을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테스트 같은 걸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담이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공부를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구두로 테스트할 겁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이 맞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방향성이 안 맞으면 우리가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테스트를 할 건데 그때 또 점검은 해드리겠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할 거고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읽어냈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너무 어려우면 수업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 정리를 좀 해두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도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도 보고 그래서 오늘 문장 해석의 기초들을 좀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쉬었다가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